예, 저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경민입니다. 제가 사실 서울대학교 의과대 우선은 아까 보니까 이 나파의 생명과 나누면 굉장히 좋은 정말 긍정적인 주제인데 제 거는 약간 좀 싼 부동산 얘기여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싼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맨 밑에 이제 제가 한 2012년에 그 창신동 주변에 있잖아요. 창신동에 있는 봉제 공장들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을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좀 사회적 기업 예, 그 사회적 기업 만들고 약간 좀 나름 좋은 일 한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뭐 지역사회혁신위원회 위원장 이런 걸 좀 했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서울의대하고는 좀 가급적 뭔가를 좀 도움을 드리겠다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부친이 그 서울의대 나오셨고요, 피부과 의사시고, 예, 올해 며칠 전에 함춘 대상인가 뭔가를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저는 이상한 사람이죠. 제 부친 약간 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 모친은 서울대는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그 약사셔서 서울대 병원에서 일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두 분이 눈이 맞춰가지고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하는 거는 좀 관심과 그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이고요. 농담은 아니고요, 사실은. 예.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약간 버클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제 원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인터넷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하는 인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은 그 기초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데이터를 갖고서 부동산 시장을 좀 분석하려고 나름 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아마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친도 의사셨으니까요. 자식들은 공부를 시키지 말라가 제 그겁니다. 왜냐면 미국 가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깨지기 때문에 노후를 생각하시면 그냥 취직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예, 우선은 제가 책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좀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2022년 11월 달에 나왔고요.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입니다. 그때 나왔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게 11월 달에 나왔으면은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출판이 들어가고요. 그럼 9월쯤에 이제 에디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분석했던 내용은 사실은 2021년 8월에 분석을 끝난 겁니다. 지금부터 한 1년 반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당시 마켓이 약간 좋긴 했습니다만은 좀 버블이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의 가정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 건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 당국이 뭔가 액션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액션이라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영향을 받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래서 당시에 기준금리가 0.5%였기 때문에 이게 1% 올라갈 때, 1.5% 올라갈 때, 2.0% 올라갈 때 가격이 요동칠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3.75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쇼크가 온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당시에 봤을 때 2021년 여름 기준입니다. 그때 이 기준금리 한 2%대 가면은 가격이 한 20% 빠지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건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기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부동산 가격이 막 100% 올릴 때 있잖아요. 그럼 100%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2023년 책은 이제 작년에 낸 거죠. 작년에 냈는데 근데 작년도 마찬가지로 제 책의 분석은 2022년 8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은 이런 미디어에서 작년 중반 또는 이때부터 가격이 떨어진 걸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본다고 하면요. 만약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본인들 사시고 계시는 아파트 거대 단지에 20평대 또는 30평대만 보세요.
그리고 30평대 아파트들이 분기별 거래 가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33평 아파트의 거래 가격의 당시의 최저가, 평균, 최고가를 보시면 이게 하나의 패턴을 그립니다. 이렇게 패턴을 그리는데 서울시에 있는 모든 단지들이 사실은 2021년 9월과 10월을 기점으로 다 꺾여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2021년 9월이나 10월부터 하락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늦게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이나 7월, 즉 인지하는데 시차가 6개월에서 9개월 걸려요. 근데 그건 부동산에서 약간 좀 통용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나중에 부동산은 사이클이기 때문에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때 사람들은 바닥을 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바닥 쳤네라고 느낄 거예요. 사실은. 우선은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 3, 4개월 전에 어떤 분들은 자기 본인 아파트 단지는 가격 안 떨어졌네라고 말하는 분들 계세요. 또는 덜 떨어졌네. 그런 아파트 단지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단지 수가 작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500단지, 500세대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건도 별로 없고 거래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직전 거래 가격을 보면은 가격이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높아 보여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다 의대 나오시고 했으면 뭐 수학 잘하셨을 테니까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그 미분 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나 40대 중반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이제 대수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때는 거래가 되는 케이스들을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단지들은 뭐냐면은 서울시에 있는 3,000세대 이상의 단지들입니다. 그게 한 35개가 돼요. 근데 저기 최저가 8월이라고 나온 말씀 적시한 것처럼 직전 최고가는 2021년 10월입니다. 근데 최저가가 2021년 10월 대비 2022년 8월에 이미 3,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들에서 30평대입니다. 거기서 평균적으로 20%가 빠졌어요. 어떤 아파트는 40% 빠진 데가 벌써 존재했습니다. 작년 8월 기준입니다. 지금 더 빠진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뭐 자제분 또는 손자를 위한 제가 이렇게 재테크 얘기하면 안 좋은데 하여튼 재테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셔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매도 호가예요. 매도 호가.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 트렌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전 달에 30평대 아파트가 10억에 팔렸으면은 상승 트렌드는 그 다음 달엔 매도 호가를 더 높게 냅니다. 즉 그저 직전 거래가보다 현재 매도 호가가 높아요. 왜냐하면 더 높게 걸어도 팔릴 것 같으니까요. 근데 가격이 시장 자체가 다운턴일 때,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직전에 10억에 팔렸으면 저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시기의 매도 호가는 9억에 세팅합니다. 더 낮춰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냐면은 매도 호가가 9억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질적 가치는 그것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주택 시장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매도 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거대 단지요. 왜냐하면 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재작년 책입니다. 재작년 책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거래량하고 가격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과 가격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그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부동산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때 얼만큼 떨어졌느냐에 대한 것이고요. 이 아파트 가격 지수는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겁니다. 만든 거고 이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2010년대 역사적 저점은 2013년 1월이에요. 서울시 경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서울시하고 다른 광역시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전혀 다른 시장.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우선은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갑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여기서의 트렌드가 첫 번째 잡히는 거는 이 부분이요. 이 바는 거래량입니다. 분기별 거래량. 그리고 이거는 가격 지수고요. 분기별 거래량이 높은 시점에 가격이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거래량이 없을 때 내려왔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거래량가 쭉쭉쭉 되다가 2015년과 16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거는 분기별인데요. 이걸 연도별로 한다고 했을 때 2016, 17하고 이전에 이쪽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레벨의 거래량이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2016, 17부터 폭등을 경험을 해요. 2013, 14, 15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올랐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인간이어서, 왜냐면은 제가 97년에 일을 시작을 했어요. 97년에 일을 시작하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97년 말에 IMF를 맞았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걸 봤고요. 2000년에 이제 버클리로 유학 갔을 때 당시에 테크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오피스 공실률이 거의 공실이 없다가 한 분기 안에 20%까지 올라갔어요. 캘리포니아가 망하는 걸 경험을 했고요. 2008년 때는 제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리서치 회사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제 박살이 나면서 전 세계가 망가지는 걸 봐가지고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부동산은 이 상승할 때 엄청나게 올라가지만 하락할 때 그 두려움이라는 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하여튼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이 이제 보수적으로 봤을 때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2008년 위기를 딱 맞았을 때 이 굉장히 스케일이 작아 보입니다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게 가격이 30%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줌인해서 넓게 보면은 엄청난 그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도 어떤 이유에서 곧장 회복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0.5 기준금리가 0.5였다가 지금 3.7로 한 1년 반에 걸쳐서 조금씩 올렸어요. 0.5에서 3.75로요. 저 때는 이명박 정권 때인데요. 당시 기준금리가 5%였습니다. 5%였다가 글로벌 위기 터지자마자 2%로 낮춰요. 그러니까 무려 300bps라고 그러는데 3%를 낮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5%에서 2%로 줄이니까 가격이 그냥 원상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금리를 5%에서 2% 올렸을 때, 5%에서 2%를 낮췄을 때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아마 강남 사시는 분도 계신다면은 당시에 기억을 하시면 집값 안 팔렸어요, 강남에서. 30% 다 다운됐었고 그래도 안 팔렸습니다. 그게 원상이 그대로 회복해요. 역으로 0.5 기준금리에서 3.5까지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경우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당시는 기준금리가 5%인데 위기가 닥쳤을 때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보자고요.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고요.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지금은 0.5부터 3.5까지 올렸고, 3.5까지 올렸고, 잘 안 보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따라 하겠습니다. 3.5%까지 올렸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여튼 뭔가를 계속 재정을 조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요. 15억 이상은 제가 뭘 말씀드린 거냐면은 우리가 주택금융공사라고 이제 모기지를 이슈하는 데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그럼 정부에서 6억, 9억, 15억으로 끊습니다. 그럼 이제 15억으로 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15억 이상은 고가주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글로벌 부동산 연구 쪽에서는 어떤 기간 동안에 팔린 물건 중에서 10% 이상을, 그러니까 상위 10%대를 고가주택으로 봐요. 그럼 우리가 역으로 15억 원 이상 아파트가 고가이냐를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5억 이상 아파트가 전체 100채 중에 3채라고 하면 이건 고가입니다. 9채는 아마 고가일 거예요. 근데 15억 이상 아파트가 전체 100채 중에 20채다. 그럼 이 15억 이상은 15억짜리 아파트는 고가주택이 아닌 거예요. 근데 2015, 16년 전에는 15억 이상 아파트가 전체 거래 중에서 차지하는 게 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채 중에
상위 두 채가 15억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전체 100채 중에 25채가 서울시입니다. 15억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건 더 이상 그 고가주택이 아닌 겁니다. 제 말씀 뭐냐면은 고가주택이 2016, 17을 기점으로 완전히 퀀텀 점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역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지금 아무리 마켓이 안 좋아도 2017년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이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물론 가격이 빠지는 건 맞습니다만 그게 엄청나게 빠진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사실.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30억 아파트 이상만 볼게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인데 강남구에서도 마찬가지로 2016, 17 전에는 전체 거래되는 아파트 중에서 30억 원 이상이 한 채, 두 채였어요. 완전히 초고가 아파트인 겁니다. 고가 아파트. 근데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고가 아파트가 퀀텀 점프를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전체에서 30억 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밀어붙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고가 주택의 가격이 이렇게 퀀텀 점프를 했으면은 그 저가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6억, 9억, 10억으로 나눴기 때문에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이 거래량을 좀 보면은요. 서울시 전체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2016년 이전을 보시면은 대략 8, 90%입니다. 그러니까 6억 원 이하 아파트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체 100채가 있다고 하면은 80채 정도가 6억 원 이하의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게 물론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억 원 이하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가 주택도 가격이 멀어지고 저가 주택도 같이 상승한 거고요. 거기서 약간 좀 재미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노원구예요, 노원구. 여러분들 그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아파트 물량하고 거래량이 제일 많은 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강남구라고 보시나요? 예. 거래량이 제일 압도적으로 1등은 노원구예요. 노원구가 거래량도 많고 물량도 많습니다. 두 번째가 송파구가 강남구보다 많아요. 근데 송파구 대비 평균적으로 노원구가 40%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노원구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근데 그 엄청나게 큰 시장에서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16, 17년 보려면 이때 거의 뭐 99% 그래요. 그러니까 노원구는 저가 아파트 물량이 엄청나게 많았던 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떨어졌었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이 부분도 약간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광역시가 많잖아요. 수도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대구, 대전 이런 지역들이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인덱스인데요.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데이터 관련해서 우선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주간 동향 조사는 절대 믿지 마세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주간 동향 조사 발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난달 대비 이번에 0.01, 그러니까 지난주 대비 이번 주 가격이 0.01% 올랐다고 얘기를 하다고 치자고요. 아까 저기 보여드린 것처럼 서울시 10억 아파트 굉장히 많아요. 그죠? 10억짜리 아파트를 봤을 때 10억짜리 아파트가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0.01 올랐다고 하면은 그거 10만 원 오른 거예요. 그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주간 동향 지수는 굉장히 잘못된 지수고 발표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요. 정부가 스스로의 공식력을 해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김영미 장관님이 계속 가격 덜 올랐다고 했는데 그거는 주간 동향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은 겁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지수고요. KB 지수도 사실은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KB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호가 지수라고 합니다. 호가 지수. 호가 지수는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들한테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호가 지수하고 실거래가, 거래가 된 것과 관련된 지수를 봤을 때 호가 지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반영을 못해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더 들어가는 이유입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좀 특정 조직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하여튼 주간 동향 지수는 좀 믿지 마십시오.
여기서 좀 보시면은 이 부분을 좀 크게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데이터 선들을 보자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2020년입니다. 이거를 제외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 안에서 전혀 다른 패턴들이 나타나요. 그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006년부터 2013년이거든요. 이것만 줌인했을 때가 얘인데요. 이 두 개는 서울과 인천입니다. 여기가 나머지들이고요. 이 시점이 2008년 금융위기예요. 위기가 딱 터지자 서울하고 인천은 가격이 폭락해요. 근데 여기는 부산이거든요. 부산, 울산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2010년부터 서울과 인천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지만 나머지 광역시들은 올랐어요. 그 패턴은 이쪽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쪽에서도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이제 근데요. 이 부분은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서울, 인천, 경기인데요. 이게 서울이고요. 이게 인천, 밑에가 경기도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멀리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자를게요. 2020년을 기점으로 자를게요. 여기 없다고 보시고 여기만 보십시오. 여기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과거에는 같이 가는 것 같았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즉 이 밑에 두 개 하고요. 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서울이고요. 이게 인천, 경기예요. 근데 2020년 기점을 같이 가요. 여기서는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그 광역 시장별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다 달라요. 평상적이라고 하면은 부산, 울산, 부산하고 서울은 전혀 다른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 권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더 큰 거예요. 근데 2020년부터 같이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전국이 같이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국에 걸친 단일의 팩터가 영향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준금리 인하예요. 0.5% 기준금리가 엄청난 유동성을 만들어내면서 다 같이 뜬 겁니다. 그럼 기준금리를 잡는다고 할 때 다 같이 빠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도시들은 사실 2021년 가을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빠집니다. 다시 일로 와서 우리가 그럼 서울과 인천, 경기를 보면 여기는 또 한 두 가지 패턴 정도가 나타나요. 사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승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서울이 먼저 오르고요. 시간이 한참 있다가 인천과 경기가 올라요. 근데 재미있게 하락 시점이 동일해요. 2021년 3분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2016년 대비 누적 상승률을 인천과 경기가 서울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어디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인데요. 이 서울은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2010년대 중후반에. 부산, 울산, 경남은 같이 빠집니다. 울산 지역의 조선업이 황폐해지면서 지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빠져요. 근데 2020년부터 같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게 서울이고요. 이 두 가지가 세종하고 대전입니다. 이 두 지역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이게 역시 이쪽이 2020년입니다. 2010년대 통틀어서 가격이 그냥 평평해요. 굉장히 평평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건 명목 가격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가격이라고 하면은 대전 지역은 실질 가격이 떨어지는 데입니다. 투자가 매력이 없다는 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 살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 이후에 오르고요. 이쪽은 대구하고 광주입니다. 굉장히 재밌게도 둘이 비슷하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전혀 다른 마켓이죠, 사실은요. 이 두 지역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데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특징은 그겁니다. 그 서울과 지방광역시는 다르다. 그리고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인천, 경기가 달라졌다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의 가격 흐름하고 인천, 경기 가격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주택의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주택의 수요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수고요. 다른 하나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수 같은 경우에 서울시 인구는 90년대 후반부터 대략 1,000만 명 안짝입니다. 그럼 30년 동안 서울시 인구가 막 폭증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인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그냥 평평했어야죠. 근데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서울시 시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소득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권에 엄청난 대기 수요가 존재를 하고요. 제가 2018년 가격을 약간 좀 좋아한다기보다는 그게 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 시민들의 소득이 50%가 올라요. 2008년 대비 2018년에 아파트 가격이 50%가 오른 가격입니다. 그럼 그 가격은 우리가 용인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사실 2018년 가격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다른 광역시의 그 인구와 관련된 겁니다. 보시면은 경기와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는 다 인구가 줄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주택의 수요에서 인구가 준 거고요. 소득 부분도 이 지역이 과연 서울만큼 올라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택 수요가 최소한 긍정적이지 않다고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공급은 어떠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슈가 대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통틀어서 매년 평균적으로 13,000채 정도가 나왔습니다. 13,000채가. 근데 작년하고 올해 몇 채가 나오냐면 한 54,000채가 나와요. 그러니까 4.5년치 분량이 2년에 걸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인구는 안 들고 평평한데 공급이 는 거예요. 당연히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시들은 대부분이 작년과 올해 한 번에 공급 충격이 있습니다. 이 점이 서울과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가격이 계속 오른 걸 경험을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의 전기하고 후기의 효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후기의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동성, 엄청난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많이 풀린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격을 올렸었고요. 전기에는 이 부분입니다. 이 신규 아파트 물량.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나온 아파트 물량이 너무너무 적었어요. 너무너무 적었는데 사람들의 소득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2016, 17, 18.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그 아파트 신축 물량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여기에 나타납니다. 즉 같은 길을 두고 왼쪽에 있는 아파트가 5년 이내 신축 아파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가 15년 된 아파트라고 하면은 이 두 간의 아파트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과거에는 15%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오르면서 40%까지 됩니다. 즉 사람들의 소득이 많아졌기 때문에 15년 된 아파트 30평대가 10억이면은 3년 된 아파트는 14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축 물량 부족이라는 게 그만큼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좀 가져왔던 측면이 있고요.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사실 제가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2010년대 중후반에 겪었던 서울의 경우입니다. 2010년대 중후반에 겪었던 가격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측면이 아마 재현되는 걸 제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실은. 우리 이 금융위기는 뭐 제가 봤을 땐 1, 2년 굉장히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안정화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경기와 관련된 체력이 존재하고 모멘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2026년 이후로 서울의 아파트 경우에 신축 물량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굉장히.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를 우리가 준공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보통 3년하고 4년이 걸립니다. 그죠? 인허가를 받고 파이낸스 받고 개발업자 선정하고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충 지금 인허가 물량을 봐야 되거든요.
작년에 인허가 물량 굉장히 안 나왔고요. 올해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영향을 주냐면은 3, 4년 후에 아파트 입주 물량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제 서울시 아파트,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수도권만 봤습니다. 수도권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광역시는 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서울을 우리가 5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제 종로, 중구죠. 용산구까지 해서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들을 이렇게 남동권은 강남 3구 플러스 강동구 이렇게 본 거고요. 이쪽에는 이제 동북 쪽에 있는 구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하남시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동부권에 계신 분은 의정부, 남양주 이렇게 이주를 하세요. 제 말씀 뭐냐면은 강동구에 계시는 분이 파주를 가던가 강서구에 있는 분이 서울을 횡단해서 남양주를 가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살던 동네에서 근처로 움직여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 내권역에서의 핵심되는 구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신도시의 가격 패턴에 대해서. 아까 그 인천과 경기가 굉장히 평평하다가 2020년부터 올랐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파란색이 이제 서울시에 있는 구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고요. 나머지 여기가 이제 분당, 수지, 남양주, 의정부 이래요. 일산, 파주, 평촌, 김포입니다. 분당과 평촌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들은 경기도의 흐름하고 동일해요. 경기도처럼 2010년대에 걸쳐서 계속 가격이 안 오르다가 2020년대에 올랐다가 급격하게 꺼집니다. 즉 강남구하고 분당과 수지만 본다고 하면은요, 아까 나타났던 패턴하고 동일한 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강남이 먼저 오르고요, 시차를 두고 분당이 오릅니다. 그 다음에 더 시차를 두고 수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강남부터 지리적으로 멀어질수록 늦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다 꺾입니다. 모든 지역이요. 그럼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상승률로 보면은 2016년에 어디를 사느냐에 따라서 강남이냐 수지냐에 따라서 누적 상승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모든 지역에.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뷰는 앞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마켓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과 비서울이고요. 서울에 플러스 분당, 과천, 평촌이 될 겁니다. 분당이 좀 재밌습니다. 분당이요. 분당은 강남이 먼저 오른 다음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다른 지역들은 늦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누적 상승률이 그 서울에 있는 핵심구만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봤을 때 분당에 근접합니다. 강남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강남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비슷한 게 이제 이 평촌인데요. 평촌도 양천구만큼 올라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근접해요. 따라서 이 강남권 밑에 있는 분당, 과천, 평촌은 아마 서울권으로 생각을 해도 굉장히 괜찮은 마켓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인덱스보다 이 부분은 뭐냐면요, 그 서울시에 있는 5,000세대 아파트 중에서 그 분기별로 거래량만, 그 가격만 체크를 한 거예요. 평당 가격이요. 이게 약간 놀라운 것이 제가 사실 싫어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강남 불패, 그거 완전 가짜 뉴스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학원가가 대치동에 생긴 거는 대치동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타워 필리스는 그 굉장히 실렉티브한 마케팅을 했다는 부분인데, 우선은 가짜 뉴스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도곡 렉스 아파트는 그 과거에 도곡 아파트라는 약간 주공 아파트 같은 데였습니다. 그게 재개발된 거고 2006년에 재개발이 돼요. 처음에 가격이 이게 지금 평당가인데요. 2006년에 처음 가격이
10억이었어요. 10억이었다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걸 굉장히 주민에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억에서 15억이 된 거예요. 1년 안에. 50%가 오른 겁니다. 15억 언저리에서 거래된 게 7건이 있어요. 15억 이상이 한 건이 있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패턴을 보자고요. 이게 2006년이고요. 1년 차입니다. 2008년 위기가 딱 터지니까 이게 가격이 그대로 급락해서 10억이 밑으로 떨어져요. 즉 가격이 10억에서 15억 갔다가 다시 10억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불같이 회복을 해요. 회복한 다음에 2013년까지 가격이 또 떨어져요. 이게 2번 또는 3번의 사이클이 존재를 한 겁니다. 사실은. 따라서 강남 물패가 강남구 아파트 같은 고가 아파트는요. 외국에서는 당연히 위험 자산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부동산 금융 쪽에서 이게 변동폭이 좀 좁은 거예요. 고가 아파트는 어디나 변동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가격이 상승하는 트렌드 안에서 변동폭이 높다고는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 가격 회복하고 큰 우리가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자산을 축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러면은 물론 여기 있다가 평당가 12억 뚫었으니까 33평대가 한 30억대 후반이 된 거죠. 동호백슬이. 10억에서 15억 갔다가 33억 된 건 굉장히 훌륭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과연 이분 15억에 2006년에 산 분이 언제 15억을 다시 달성할까입니다. 2017년에 그걸 달성을 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경우에 신고가에 몰리면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괴롭습니다. 다만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은 저가, 상대적으로 중저가거든요. 강남권이 이렇다면은 강북권은 요만해요. 그 말씀은 또 역으로 또 뭐냐면은 신고가에 몰리더라도 신고가를 회복하는 기간이 강남보다 짧습니다. 그거는 대부분의 단지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좀 유심 있게 바라보는 마켓 트렌드는 사실은 이 잠실에 있는 엘리트입니다. 잠실에 이제 잠실 경기장 옆에 과거에 주거아파트 5층짜리 많았잖아요.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엘스, 리첸스, 트위즘 이렇게 세 단지가 있고요. 각각이 한 5천 세대여서 한 15,000세대가 존재를 합니다. 엄청나게 대수죠. 대수고 거기서 30평대만 뽑았을 때 가격 트렌드는 대충 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랐다가 굉장히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고 지금 약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그러니까 2023년 1월까지 많이 떨어지고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만 약간 오른 것 같이 보이는 건 나타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가격이 떨어졌던 패턴 같은 것들이 좀 놀랐고요. 이게 지금 벌써 2019년 가격으로 지금 회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잠실 엘리트를 기점으로요. 이제 그러면 제가 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고 이 왼쪽에 있는 뉴스는 사실은 2020년 7월 뉴스입니다. 한참 된 거죠. 그때 이제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철근하고 시멘트 가격이 급등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작년 7월 달에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미국 기준금리 내년 2.5% 인상 가능성은 2022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반에 올해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리면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지금 그거를 넘어섰죠. 사실은요. 거의 4%대가 되고 아마 5%까지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미국에서 오래 산 분들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 슈퍼마켓에 물건이 빈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 엄청나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슈퍼마켓에 물건이 빈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근데 물건이 비는 게 재작년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따라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입니다. 이 검은색이 기준금리고요. 기준금리 이상으로 사실 인플레이션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우선 기준금리가 몇 프로까지 갔느냐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1974년인데요. 이때 기준금리가 13%입니다. 13%. 이게 사실은 이때가 1차 오일 쇼크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미국이 기준금리 13%까지 올려요. 그 다음에 잡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5%까지 내립니다. 근데 다시 다 아시겠습니다. 2차 오일 폭등 왔잖아요. 그게 79년이고 그때 오면서 미국이 기준금리 19%까지 올립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하고 얘기하면은 자기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잡은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간 거.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들이 잡히지 않는 한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 섞인 메시지지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제일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관련된 말씀이고요. 사실 이게 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는 경우에 사실 가장 좋은 투자처는 부동산이에요. 인플레이션이란 거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현물의 가치는 오르는 겁니다. 현물의 왕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오면은 무조건 월세 상승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뭐 뉴욕, 파리, 런던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1년 또는 1년 반 전 대비 월세 얼마만큼 올랐냐고 대부분 40-50% 대폭등 같다고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나오는 첫 번째는 월세 폭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월세가 폭등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데가 터키예요. 튀르키예는 연방준비은행이 개입을 안 했어요. 개입을 안 하니까 기준금리 오히려 낮추기까지 했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트렌드는 월세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 대폭등이 같이 났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오면은 서민들의 삶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입의 수단은 기준금리 상승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올립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 어떻게 작동되는 걸 보냐면요. 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만의 투자 수익률 같은 것들을 만드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하실 부분은 부동산에서의 투자 수익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근데 그 부동산에서의 투자 수익률은 뭐냐면은 분자가 되는 부분은 1년치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하나 10억에 구입을 했는데 1년치 월세가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분자가 되는 거고요. 10억이 분모가 되는 거죠. 가격이죠. 그래서 제 투자 수익률은 2%예요. 2%. 그죠? 2%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기준금리하고 연동됩니다. 아까 하나 또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세트가 움직이냐면 기준금리하고요. 국고채 10년물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냥 기준금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 근데 기준금리란 건 그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2% 기준금리하면 2%라고 치면은 기준금리에다가 제가 10억을 넣으면은 제가 1년에 2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도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부동산은 기준금리나 이런 국고채보다는 훨씬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기준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올라간다고 칠 때요. 기준금리가 2%에서 4%가 된다고 했을 때 부동산 투자 수익률도 2%에서 4%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 2%일 때 분자가 2천만 원이고 분모가 10억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2%인데 이게 4%가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분자인 월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4천만 원으로. 그러면 4%가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분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분자인 그 월세는 고정이에요. 우리가
전세 2년 또는 2+2년 사이에서 4년 정도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쇼크가 오는 경우에 분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모가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 2%에서 4%에 맞추기 위해서는 분자인 2천만 원은 고정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분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억에서 5억으로 되는 겁니다. 5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0.5%에서 3.5가 되는 300bp에서 올라갔다는 거는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것도 상당 부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제 연구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선이 이제 그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밑에 선이 이제 강남 3구의 투자 수익률인데요. 투자 수익률은 낮으면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월세 2천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서민 지역에 있는 건물을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고가주택, 부자 동네를 투자할 거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 동네에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부자 동네의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부자 동네의 투자 수익률은 서민 동네보다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원래 이 정도의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대가 강남 3구의 투자 수익률이면은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지역은 한 4%가 되는 게 맞고요. 이 정도 스프레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역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뭐냐면은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지역에 있는 가격이 대폭등을 하면서 버블이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게 해소가 되면서 버블이 터진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이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에서 좀 관심 갖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아서. 제가 사실은 좀 위험스럽게 바라보는 부분은 이 거래 절벽과 관련된 겁니다. 우선은 이 파란색이 서울시 분기별 거래량이고요. 이게 경기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2008년 위기가 터졌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근데 기준금리를 2%로 다운시키면서 거래량이 고점 회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의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은 이건 2021년 4분기부터 거래량이 계속 안 좋습니다. 계속.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대략 평균 2만 건이 거래가 돼요. 그 말씀은 역으로 월 단위로 한 6,500건 정도가 거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 때 보면은 엄청나게 거래량이 폭감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약간 늘었어요. 약간 늘어서 지금 상황을 바라볼 때입니다만은 그래도 작년 연말 대비 작년에 굉장히 좀 힘들었다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인허가 물량입니다. 인허가 물량인데요. 이게 인허가가 높았을 때 보면은 시차를 두고 이런 인허가 물량이 준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를 해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거는 아파트하고 이제 다른 주택들 포함한 건데요.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 대략 1년에 한 6만에서 7만 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4만 4천 건 정도가 인허가가 나왔어요. 올해는 인허가 물량이 더 줄을 겁니다. 그럼 인허가가 많으면은 3, 4년 후에 준공으로 나타나는데 역으로 인허가가 굉장히 적다고 하면은 3, 4년 후에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뷰는 지금은 굉장히 힘들지만 서울입니다. 전국은 전 신경 안 쓰고요. 다른 데는 2025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물론 조건은 그거죠.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기준금리가 최소한 평평하게 유지된든지 약간 떨어지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대응을 못 하든지. 그러면은 2026년, 2027년에는 준공 물량과 입주 물량이 굉장히 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작년에 제가 예측했던 시나리오는
한 3.25, 3.5, 4.0까지 가격을 기준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격이 많이 빠진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단지별로 지금 어떤 데는 덜 빠지고 어떤 데는 40% 빠진 데가 있거든요. 그럼 가격이 어디까지 회귀하느냐인데 제가 봤을 때 3.5 기준으로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요. 가격이 한 2018년 4분기로 회귀됩니다. 서울시 전체로. 근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저는 2020년과 2021년은 다 버블로 봐요. 그건 다 빠지는 겁니다. 다 빠지는 거고 그럼 2019년 4분기 대비 1년 전으로 가격이 회귀를 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충분히 억셉터블한 건 가격이고 사실 아까 그 투자 수익률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가 엄청나게 빨리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엄청나게 2017년 중반까지 빠질까? 그건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론적인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의 소득은 약간씩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고요. 그럼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득의 규모 안에서 경제적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4인 가구의 1년 소득이 자기 본인들의 그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기타를 하면 대략 한 1억 1천만 원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그럼 그 소득 수준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3%일 경우에는 대략 10억 원까지는 그냥 씁니다. 10억 원 주택은 1억 원 이상의 1억 원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는 시민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수요자면은. 근데 이게 만약에 5%까지 간다고 해도 7억 원까지가 적정한 가격이에요. 따라서 이 7억 원이라는 이 수치나 또는 주담대 6%라는 6억 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에 있는 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다가 굉장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6억이나 7억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이 기준금리 상승이 멈추는 거 여기에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경제 행위를 또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약간 요약을 하면은요. 저는 아까 제가 국고채 10년물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요. 우선 국고채 10년물의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지금은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국고채 10년물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25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25년까지 약간 위험합니다. 첫 번째가 강남권에서 입주 물량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올해도 10,000채 정도 나오고요. 2024년 내년에도 10,000채 정도 나오고 특히 강남 개포동에서 내년에 6,700채 정도 거대 단지가 나와요. 그리고 25년에 우리가 다 아는 둔촌 주공 아파트 12,500채가 나옵니다. 강남권에서 10,000채가 나오면요 분당까지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주택에 있는 매수 그룹은 둘로 나뉩니다.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정말 실수요자입니다. 갭 투자가 아예 힘들 겁니다. 사실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전세 가격의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의 어떤 그 마켓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25년 이후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허가 건이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연기 개발 취소된 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급감할 것이기 때문에 25년 이전과 이후가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남으면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예. 질문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올라온 강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온라인에서 올라온 강의 하나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질문이 아니라 이건 의견이시군요.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사실 보여주시는 강의 내용 중에서 대부분 이제 트렌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일 텐데 거기에 이제 정책이 개입하는 게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시기에 현 정부에서 한 정책 중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줄 만한 거, 또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분석하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걸 반대고요. 정책을 한다고 했을 때 개입이
역효과가 낸 것들이 많았고, 다만 정부의 정책의 목적이라는 거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복지 확충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그 정부에서 이제 PF라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이제 부동산 대출이 있습니다. 대규모 대출 일으킨 것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 약간 좀 페이버를 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PF가 터지면은 시공회사들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금융권에 전개가 되면 굉장히 큰 폭풍이 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조절을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지나치게 이들한테 그 인센티브를 줘서 이들 물건을 아주 싼 가격이 아니고 그냥 시장가보다 조금 싼 가격을 사준다고 하면은 이들은 좀비 기업들입니다. 즉 거래가 마켓이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했던 시공회사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나치게 막 그 안 좋아지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이들을 도와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처음에 이제 싸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도 싼 질문을 하나 저희 주니어 교수가 지금 갓 결혼하고 굉장히 고민하는 게 언제쯤 집을 구해야 되느냐 이런 걸 하는데 아까 보신 트렌드를 봤을 때 명쾌하게 답은 안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마 1월 달하고 2월 달에 거래량이 약간 늘었어요. 마켓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경매 물건 여전히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전문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PF가 사실은 많이 안 터졌어요. PF 물건이 터지는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 여름부터 터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약간 좋아지는 분위기가 가을과 겨울에 굉장히 또 돌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주택시장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러나 이제 2025년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이클이어서 내년이나 후반에 본인이 충분한 자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인구가 감소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부동산하고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주택에서의 수요라는 건 인구하고 이제 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 줄더라도 소득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은 주택 가격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인구가 주는 지역들을 봐야 되는데 지방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방은.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인구는 좀 줄어요. 조금씩. 다만 서울 주변에 경기도에 있는 어마어마한 대기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사는 분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비서울은 좀 다를 겁니다. 예. 네,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되어서 정말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김경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